결혼 6개월 만에 아들 민주는 쓰러졌어요. 갑작스러운 고열과 함께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담당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여러 검사를 지시했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어요. 혈액 수치도 장기 기능도 CT 촬영 결과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어요. 그저 원인 모를 쇠약만이 민준의 몸을 점점 잠식해 갔어요. 아들이 쓰러진 지 사흘째 밤, 영숙은 며느리가 아들의 셔츠 안쪽을 더듬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 순간 소연의 얼굴엔 사랑도 걱정도 없었어요. 있었던 건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를 확인하는 눈빛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숙은 며칠간 아들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소연 혼자 간병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며느리를 더 지켜보고 싶었어요. 민준의 집은 신혼부부답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의 눈에는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새벽 2시 영숙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안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본 영숙은 숨을 죽였어요. 소연이 민준의 옷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소연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검은색 천주머니였어요. 주머니를 열자 안에서 실뭉치가 나왔어요. 소연은 그것을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어요. 영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소연은 화들짝 놀라며 서랍을 쾅 닫았어요. 천주머니는 재빨리 잠옷주머니 속으로 사라졌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긴장감이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확신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영숙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잠시 복도에 서 있었어요. 안방에서는 더 이상 불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숙은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서랍을 여닫는 소리, 무언가를 뒤적이는 소리. 소연이 뭔가를 감추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영숙 앞에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어요. 완벽한 며느리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병원에 갔을 때도 소연은 한결같았어요. 민준의 손을 잡고 땀을 닦아주고 의사에게 상태를 꼼꼼히 물었어요. 간호사들은 소연을 칭찬했어요. 영숙도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소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영숙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아들의 손은 놀랄 만큼 차가웠어요. 병색이 완연한 얼굴을 보며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렇게 빨리 나빠질 병이 아니었는데 민주는 눈에 띄게 쇠약해지고 있었어요. 영숙은 병실을 나서며 결심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한다고요. 복도 끝에서 소연이 커피를 들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숙은 소연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전과 달랐어요. 민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처음엔 단순한 고열이었지만 이제는 기력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어요.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 링거와 각종 장비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의료진은 회의를 거듭했지만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담당 의사는 영숙과 소연을 따로 불러 이야기했어요.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혈액, 소변, 영상 검사 모두 정상 수치였어요. 장기에도 뇌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민주는 마치 생명력이 빠져나가듯 쇠약해지고 있었어요. 의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영숙은 밤낮으로 병실을 지켰어요. 소연 역시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두 여자는 교대로 민준을 간병했지만 서로에게 말을 거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병실을 채웠어요. 어느 날 오후 영숙은 소연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목격했어요. 소연은 민준이 잠든 사이 작은 공책을 꺼내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영숙이 슬쩍 다가가 보려 하자 소연은 재빨리 공책을 가방에 넣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보았어요. 날짜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걸요. 영숙은 소연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소연이 민준을 바라보는 시선,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물론 의료진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며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였어요. 밤이 되면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보호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을 했어요.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 새벽에 옷장을 뒤지던 모습, 검은 천주머니, 그리고 차가운 눈빛. 퍼즐 조각들이 어렴풋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영숙은 소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의 가방을 뒤졌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그 공책을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날짜별로 민준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체온, 혈압, 의식 상태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기록 방식이 일반적인 간병 일지가 아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추적하듯, 변화를 관찰하듯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영숙은 그것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황급히 공책을 가방에 넣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소연이 들어와 영숙을 쳐다보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부딪혔어요. 소연의 눈빛이 한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어요. 영숙은 그날 밤 병원을 나왔어요. 할 일이 생겼어요.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무언가 단서를 찾아야 했어요. 영숙은 택시를 타고 민준의 집으로 향했어요. 새벽의 거리는 고요했고 영숙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영숙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준의 집으로 향했어요. 소연에게는 집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더 챙겨오겠다고 말했어요. 소연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요. 민준의 집은 조용했어요. 신혼부부가 살던 공간에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영숙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정갈한 주방.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신혼집이었어요. 영숙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먼저 민준의 옷을 챙기는 척하며 옷장을 열었어요. 며칠 전 소연이 뒤지던 바로 그 옷장이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양말, 속옷, 넥타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침대 밑을 확인하고 화장대 서랍도 뒤졌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서재가 떠올랐어요. 민준이 재택 근무할 때 쓰던 작은 방이었어요. 서재 문을 열자 책상과 서류함이 보였어요.
영숙은 책상 서랍부터 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랍엔 볼펜과 메모지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엔 오래된 명함들과 영수증이 있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영숙의 손이 멈췄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봉투는 새 것처럼 깨끗했고 라벨도 붙어 있지 않았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열었어요.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생명보험 가입 증서였어요. 영숙은 첫 장을 펼쳐 들었어요. 계약자는 민준, 수익자는 배우자 소연. 보험금은 1억 5천만 원. 가입 날짜를 보니 결혼식 일주일 후였어요. 영숙은 다음 장을 넘겼어요. 또 다른 보험 증서였어요. 역시 수익자는 소연, 보험금은 1억 원. 가입일은 결혼 한 달 후였어요. 영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계속 넘기며 확인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보험 증서가 나왔어요.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계약자는 민준, 수익자는 소연. 가입 시기는 결혼 후 한두 달 간격이었어요. 네 건의 보험을 모두 합치면 총 5억 원이었어요. 영숙은 서류를 내려놓고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민준이 이렇게 많은 보험에 가입한 줄 몰랐어요. 아니, 민준이 스스로 가입했을까? 영숙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민준은 원래 보험에 관심이 없는 아이였어요.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보험 외엔 따로 든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보험들을 가입하게 했을까? 영숙의 머릿속에 소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결혼 직후부터 하나씩 가입한 보험들. 모두 소연이 수익자인 보험들. 영숙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계약서 하단에는 민준의 서명이 있었지만 필적이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영숙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소연이 눈치채선 안 됐어요. 영숙은 서재를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영숙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소연의 헌신적인 간병, 완벽한 며느리 연기, 그리고 새벽의 이상한 행동들.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여자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아들과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던 거예요. 영숙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할지 막막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증거가 있나? 보험 가입이 범죄는 아니었어요. 영숙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새벽에 소연이 만지작거리던 것. 옷가방에서 셔츠를 꺼내 확인하던 그 행동. 영숙은 벌떡 일어나 다시 안방으로 향했어요. 옷장을 열고 민준의 셔츠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뭔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영숙은 민준의 셔츠를 침대 위에 하나씩 펼쳐 놓았어요. 흰색 와이셔츠가 6벌, 파란색이 2벌, 회색이 3벌. 모두 깨끗하게 다려진 상태였어요. 영숙은 첫 번째 셔츠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셔츠였어요. 하지만 영숙은 구석구석 확인했어요. 소매, 칼라, 단추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들여다보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번째 셔츠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네 번째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다섯 번째 셔츠를 뒤집었을 때였어요. 영숙의 손이 멈췄어요. 셔츠 안쪽, 왼쪽 가슴 부분에 뭔가 있었어요. 아주 작은 매듭이었어요.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 실 매듭이었어요. 청과 같은 색이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절대 눈에 띄지 않았어요. 영숙은 매듭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어요. 실은 단단하게 묶여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았어요.
천에 살짝 박혀 들어가 있었어요. 영숙은 그 순간 오한을 느꼈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자주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도깨비 이야기, 구미호 이야기, 그리고 주술 이야기도요. 그 중에서도 영숙이 기억하는 건 병을 옮기는 주술이었어요. 병든 사람의 기운을 훔쳐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검은 실이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검은 실로 병자의 옷에 매듭을 짓고 주문을 외우면 그 사람의 생기가 조금씩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매듭이 많을수록 오래될수록 효과가 강하다고 했어요. 영숙은 그저 옛날 이야기려니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그 검은 매듭이 있었어요. 영숙은 황급히 다른 셔츠들을 뒤집었어요. 6번째 셔츠의 안쪽에서도 같은 매듭을 발견했어요. 7번째, 8번째에서도 나왔어요. 모두 같은 위치에 같은 방식으로 묶여 있었어요. 총 4벌의 셔츠에서 검은 매듭이 발견됐어요. 영숙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21세기의 주술이라니. 하지만 영숙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민준의 원인 모를 병, 소연의 이상한 행동, 5억 원의 보험금, 그리고 지금 이 검은 매듭들. 영숙은 매듭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풀어보려 했어요. 하지만 실이 너무 단단하게 묶여 있어 손톱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가위가 필요했어요. 영숙은 부엌으로 가서 작은 가위를 가져왔어요. 가위를 매듭에 대는 순간 영숙은 망설였어요. 이걸 자르면 어떻게 될까? 민준에게 해가 되진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도움이 될까? 영숙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떠올려 보려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영숙은 가위를 내려놓고 다시 생각했어요.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위험했어요. 만약 이게 정말 주술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영숙은 예전에 친구가 소개해줬던 무당이 떠올랐어요. 영등포에 있는 작은 점집이었어요. 영숙은 셔츠 한 벌을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매듭이 있는 부분이 상하지 않게 신경 써서 접었어요. 비닐봉지에 넣고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다른 셔츠들은 원래대로 옷장에 정리했어요. 방을 나서기 전 영숙은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소연이 돌아왔을 때 이상한 점을 느끼면 안 됐어요. 모든 게 원래대로 보여야 했어요. 영숙은 침대 시트를 다시 펴고 옷장 문을 닫았어요. 현관문을 잠그며 영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방 속 셔츠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제 확실히 알아야 했어요. 이게 정말 주술인지 아니면 자신의 과한 상상인지. 영숙은 택시를 잡아타고 영등포로 향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민주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점집은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낡은 나무 간판이 보였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안에선 향 냄새가 났어요. 무당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검은 한복을 입고 방석에 앉아 있었어요. 영숙이 들어서자 무당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말없이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어요. 영숙은 무당 앞에 앉아 가방에서 셔츠를 꺼냈어요. 비닐봉지를 벗기고 셔츠를 펼쳐 보였어요. 검은 매듭이 있는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아들이 아프다는 것,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이 매듭을 발견한 과정을요. 무당은 말없이 셔츠를 받아들었어요. 매듭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손가락으로 실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무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셔츠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영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무당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생기를 묶는 끈이라고. 오래된 주술 중 하나라고. 누군가 아기를 가지고 이 매듭을 지었다고 했어요.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역시 그랬던 거예요. 무당은 계속 설명했어요. 이 주술은 천천히 작용한다고 했어요.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생명력을 빼앗아 간다고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했어요. 검사상으론 이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환자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 죽음에 이른다고 했어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풀 수 있냐고. 아들을 살릴 수 있냐고. 무당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서랍에서 붉은 실 한 타래를 꺼냈어요. 붉은색이 선명한 명주실이었어요. 무당은 붉은 실을 영숙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 실로 검은 매듭을 덮고 자르면 된다고. 검은 실이 끊어지면 주술도 풀린다고 했어요. 아들의 기운이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영숙은 희망에 차서 붉은 실을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무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손을 들어 영숙을 제지하며 계속 말했어요. 주술엔 대가가 따른다고. 검은 실을 자르면 그 병은 실을 건 사람에게 되돌아간다고 했어요. 주술을 건 사람이 대신 그 고통을 받게 된다고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며느리가 아프게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무당은 그렇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무당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무당은 영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실을 자르는 사람도 운명의 실에 묶인다고. 주술을 푸는 순간 그 사람도 대가를 치른다고 했어요. 생명을 나눠 갖게 된다고요. 아들이 살아나는 만큼 자르는 사람의 생명도 짧아진다고 했어요.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당은 계속 설명했어요. 붉은 실은 연결의 실이라고. 한번 묶이면 끊을 수 없다고. 아들을 살리면 어머니가 그 짐을 나눠지게 된다고요. 얼마나 많이 나눠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영숙은 붉은 실을 내려다보았어요. 가느다란 실이 손에서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이 실 하나로 아들을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했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실을 꽉 쥐었어요. 무당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하겠냐고.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영숙은 고개를 들어 무당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무당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붉은 실을 영숙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영숙은 일어서며 셔츠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점집을 나서는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영숙은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가방 속 붉은 실을 만져보았어요. 부드러우면서도 질긴 느낌이었어요. 이 가느다란 실 하나로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의사가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영숙이 들어서자 의사는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의사는 영숙을 복도로 불러내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모든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모르지만 이대로 가면 오늘 밤이 고비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로 돌아갔어요.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숨소리가 가늘고 불규칙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개의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어요. 모니터에서는 약한 심박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소연은 보호자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며칠간 간병으로 지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어요. 저 피곤한 얼굴 뒤에 숨겨진 계획을요. 5억 원의 보험금, 검은 실로 묶인 매듭, 그리고 차가운 눈빛을요. 밤이 깊어갔어요. 소연은 계속 잠들어 있었고 병실은 고요했어요. 간호사가 1시간마다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어요. 민준의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영숙은 의자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가방 속 붉은 실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가 되었어요. 영숙은 붉은 실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무당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실을 자르는 사람도 대가를 치른다고, 생명을 나눠 갖게 된다고. 영숙은 실을 내려다보았어요. 새벽 2시, 영숙은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경찰에 신고하면 어떨까?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의사는 오늘 밤이 고비라고 했어요. 민준의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어요. 영숙은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편안하게 잠든 얼굴. 영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 여자는 처음부터 아들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돈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어요. 새벽 3시, 영숙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아들을 살려야 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영숙은 조용히 일어나 가방에서 셔츠를 꺼냈어요. 붉은 실과 작은 가위도 함께요. 화장실로 들어간 영숙은 문을 잠갔어요. 세면대 위에 셔츠를 펼쳐 놓았어요. 검은 매듭이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났어요. 작지만 단단하게 묶여 있었어요. 영숙은 붉은 실을 풀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붉은 실을 검은 매듭 위에 올려놓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감싸기 시작했어요. 실이 매듭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 여러 번 감았어요. 붉은색이 검은색을 가렸어요. 영숙은 가위를 들었어요. 가위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어요.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무당의 마지막 경고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영숙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가위를 매듭에 댔어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지켜주겠다고. 내가 살아야 한다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가위가 실을 물었어요. 붉은 실과 검은 실이 함께 끊어졌어요. 찰칵 소리가 조용한 화장실에 울렸어요. 영숙은 잠시 숨을 멈췄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영숙은 잘린 실 조각을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셔츠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이 비쳤어요. 영숙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영숙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병실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어요. 심전도 모니터의 경보였어요.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민준의 모니터가 빨간 불을 깜빡이며 울리고 있었어요.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숫자가 빠르게 내려갔어요. 60, 55, 50. 영숙은 아들의 침대로 달려갔어요. 민준의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뛰어왔어요. 2명의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오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한 명은 민준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한 명은 당직 의사를 호출했어요. 소연도 잠에서 깨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영숙은 구석으로 물러나 주머니 속 실 조각을 꽉 쥐었어요.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아들이 더 위험해진 건 아닐까?
영숙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당직 의사가 들어왔어요. 청진기로 민준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다른 간호사가 링거 속도를 조절했어요. 모니터의 경보음은 계속 울렸어요. 병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소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불렀어요. 눈물을 흘리며 깨어나라고 했어요. 완벽한 연기였어요. 아니, 어쩌면 진짜 걱정하는 걸 수도 있었어요. 계획이 틀어지는 걸 걱정하는 거겠지만요. 영숙은 차갑게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의사가 응급 약물을 지시했어요. 간호사가 링거에 약을 투입했어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어요. 모니터의 숫자는 여전히 낮았어요. 45, 43, 41.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영숙은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모니터의 숫자가 멈췄어요. 40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어요. 잠시 후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42, 45, 48. 천천히 조금씩 올라갔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민준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영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민준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영숙은 알 수 있었어요. 엄마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영숙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들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손이 조금 따뜻해져 있었어요. 의사가 다시 청진기를 댔어요. 심장 소리를 확인하고 동공 반응을 검사했어요. 간호사가 혈압을 다시 쟀어요. 모든 수치가 안정화되고 있었어요. 체온도 올라가고 있었어요.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차트를 적었어요. 의사가 중얼거렸어요. 기적이라고. 이렇게 급격히 회복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방금 전까지 사경을 헤맸는데 갑자기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간호사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영숙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울었어요. 살아났어요. 아들이 살아났어요. 붉은 실의 효과였어요. 무당의 말이 맞았어요. 영숙은 감사와 안도가 뒤섞인 눈물을 흘렸어요. 소연도 민준의 다른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역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보았어요. 소연의 눈빛에 당혹감이 섞여 있는 걸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계획이 틀어진 걸 깨달은 거예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실을 정리하고 나갔어요.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어요. 병실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어요. 민주는 다시 눈을 감았지만 이번엔 편안한 잠이었어요. 호흡이 규칙적이었어요. 영숙은 의자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주머니 속 실 조각이 만져졌어요. 대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올 거예요. 영숙은 각오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살았으니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여자의 비명이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영숙과 소연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영숙이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간호사들이 계단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영숙도 그쪽으로 향했어요. 계단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계단 중간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영숙이 가까이 다가가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쓰러진 사람은 소연이었어요.
아니, 소연과 비슷하게 생긴 누군가였어요. 영숙은 혼란스러웠어요. 소연은 방금 병실에 있었는데요. 그때 뒤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영숙이 돌아보니 병실 문 앞에 또 다른 여자가 서 있었어요. 소연이었어요. 진짜 소연이었어요. 소연은 계단 쪽을 보며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영숙은 다시 계단을 내려다보았어요. 쓰러진 사람도 소연이었어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머리 모양이었어요. 영숙은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요? 간호사가 쓰러진 소연을 살폈어요. 의식이 없었어요. 입에서 하얀 거품이 나오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맥박을 확인하고 당직 의사를 다시 호출했어요. 영숙은 혼란 속에서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착각이었어요. 소연은 잠시 병실을 나갔었고 영숙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복도에 없었던 거예요. 민준의 경보음이 울렸을 때 달려온 건 간호사들 뿐이었어요. 의사가 도착해 소연을 살폈어요. 즉시 응급실로 옮겨야 한다고 했어요. 스트레처가 왔고 소연을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소연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수술대에 실어 응급실로 향했어요. 영숙은 계단을 내려가 소연이 쓰러져 있던 자리를 보았어요. 바닥에 무언가 흩어져 있었어요. 작은 검은색 조각들이었어요. 영숙은 무릎을 꿇고 그것을 주었어요. 실 조각이었어요. 검은 실 조각들이었어요.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무당의 말이 맞았어요. 주술을 건 사람에게 병이 되돌아간 거예요. 영숙이 붉은 실로 검은 매듭을 자르는 순간 그 저주가 소연에게 돌아간 거예요. 영숙은 주머니에서 자신이 자른 실 조각을 꺼냈어요. 바닥에 떨어진 조각들과 비교해 보았어요. 같은 실이었어요. 같은 굵기, 같은 색깔. 영숙은 그 조각들을 모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간호사가 영숙에게 물었어요. 쓰러진 사람을 아냐고.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며느리라고.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보았어요. 그리고 응급실로 같이 가자고 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소연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여러 약물을 투입했어요. 하지만 소연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심박수는 불안정했어요. 영숙은 응급실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았어요. 소연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방금 전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되다니. 영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소연이 아들을 죽이려 했으니까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영숙이 손을 쓴 게 맞았을까?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어요. 영숙에게 소연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쇼크 상태라고 했어요. 모든 장기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는 가족이 더 있냐고 물었어요. 영숙은 없다고 대답했어요. 소연은 고아였고 친척도 없었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소연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영숙은 잠시 중환자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안에서는 각종 기계음이 들렸어요. 소연은 이제 기계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민준이 그랬던 것처럼요. 영숙은 병실로 돌아갔어요. 민준은 여전히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나아지고 한 사람은 쓰러졌어요. 운명의 실이 엇갈린 거예요. 영숙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어요.
주머니 속 실 조각이 여전히 만져졌어요. 검은 실과 붉은 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무당이 말했던 대가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영숙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남은 거예요. 소연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영숙은 민준의 집을 다시 찾았어요. 소연의 짐을 정리해야 한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소연의 방은 깔끔했어요. 화장대 위엔 화장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옷장엔 옷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신혼부부의 방이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어요. 이 방 어딘가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요. 영숙은 옷장부터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화장대도 확인했어요. 화장품, 액세서리, 영수증들 뿐이었어요. 책상 서랍도 열어봤지만 평범한 물건들 뿐이었어요. 침대 시트를 들춰보았어요. 매트리스 밑도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숙은 한숨을 쉬며 방을 둘러보았어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침대 밑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숙은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어요. 먼지가 쌓인 바닥 한쪽 구석에 무언가 보였어요.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손바닥 2개 크기 정도의 나무 상자가 침대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영숙은 팔을 뻗어 상자를 꺼냈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표면에 간단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자물쇠는 잠겨 있지 않았어요. 영숙은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여러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옷 조각이었어요. 흰색 천 조각 여러 개가 있었어요. 영숙은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민준의 셔츠 조각이었어요. 가위로 오려낸 듯 가장자리가 거칠었어요. 그 밑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있었어요. 봉지 안에는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어요. 검은 머리카락 한 다발이었어요. 영숙은 머리카락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민준의 머리카락이었어요. 소연이 몰래 모았던 거예요. 검은 실 뭉치도 있었어요. 영숙이 발견했던 그 검은 실과 같은 종류였어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실이 한 탈에 있었어요. 바늘도 함께 있었어요. 소연이 이걸로 매듭을 만들었던 거예요. 상자 바닥에는 서류가 있었어요. 영숙이 서재에서 봤던 보험 증서들이었어요. 4장의 증서가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 증서 위에는 형광펜으로 보험금 액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소연이 계산해 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공책이 나왔어요. 검은색 표지의 공책이었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민준과 결혼한 날부터 시작됐어요. 공책엔 날짜별로 민준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간단한 메모였어요. 하지만 점점 자세해졌어요. 체온, 식사량, 수면 시간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마치 실험 일지 같았어요. 중간 페이지에는 다른 내용도 있었어요. 주술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검은 실로 매듭을 짓는 방법, 주문을 외우는 방법, 소연이 공부한 흔적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영숙은 그 글을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민준의 예상 사망 시기가 적혀 있었어요. 12월 중순. 바로 지금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보험금을 받은 후의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영숙은 공책을 덮었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소연은 처음부터 이걸 계획했어요. 민준과의 결혼, 보험 가입, 주술, 그리고 죽음까지.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만약 영숙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성공했을 거예요. 영숙은 상자를 닫고 가방에 넣었어요. 이 증거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주술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영숙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다음 날 영숙은 상자를 들고 절로 향했어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절이었어요. 주지 스님을 만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으로 안내했어요. 마당 한쪽에 화로가 있었어요. 스님이 불을 피워주었어요. 영숙은 상자를 열고 하나씩 태우기 시작했어요. 옷 조각, 머리카락, 검은 실,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보험 증서도 태웠어요. 공책도 태웠어요. 모든 증거가 불길 속에서 사라졌어요. 쟤만 남았어요. 영숙은 그제를 바라보며 안도했어요. 이제 소연의 계획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제 속에서 뭔가 날아올랐어요. 붉은 실 한 가닥이었어요. 타다 남은 붉은 실 조각이 바람에 날려 영숙에게 날아왔어요. 영숙이 피하려 했지만 늦었어요. 붉은 실이 영숙의 손목에 감겼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손목을 휘감았어요. 영숙은 손을 흔들어 떼어내려 했지만 떨어지지 않았어요. 실은 점점 더 단단히 조여들었어요. 스님이 다가와 실을 보았어요. 표정이 굳어졌어요. 스님은 영숙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미 운명의 실에 묶였다고.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영숙은 절을 나와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손목에 붉은 실 자국이 선명했어요. 만져보니 따끔거렸어요. 하지만 영숙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준의 상태는 놀랍도록 좋아졌어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온도 안정됐어요.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었고 혼자 걸을 수도 있었어요.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어요. 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이었어요. 심장, 폐, 간, 신장 모든 장기가 건강했어요. 뇌파 검사도 이상이 없었어요. 의사는 퇴원 날짜를 잡았어요. 일주일 후면 집으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민주는 기뻐했어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영숙은 그런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웃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했던 거예요. 후회는 없었어요. 반면 소연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각종 기계의 의지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했어요. 깨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영숙은 가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소연을 보았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모습이었어요. 영숙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동정심도 죄책감도 아니었어요.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숙 자신에게도 변화가 생기고 있었어요. 사흘 전부터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처음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밤낮으로 간병하느라 지친 거라고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밤마다 가슴 통증이 있었어요. 심장이 조이는 것 같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기가 힘들었어요. 영숙은 이게 무엇 때문인지 알고 있었어요. 손목에 붉은 실 자국도 진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희미한 붉은 선이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색이 짙어졌어요. 이제는 마치 화상 자국처럼 선명했어요. 만지면 따가웠어요. 영숙은 긴 소매 옷을 입어 자국을 가렸어요. 민준에게 들키면 안 됐어요. 걱정할 게 뻔했어요. 영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아들 앞에서는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이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영숙은 아들의 짐을 챙겨주었어요. 민준은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을 나섰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웃었어요. 영숙도 함께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집이 좋았어요. 영숙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었어요. 민준은 맛있게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민준은 물었어요. 소연은 어떻게 됐냐고. 영숙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다고 대답했어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민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영숙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민준은 자기 방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자기 침대에서 잘 수 있었어요. 영숙도 안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 통증이 심해졌어요. 영숙은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에 혈색이 없었어요. 손목의 붉은 자국은 더 선명해져 있었어요. 이제 팔 위쪽까지 번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영숙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안색이 안 좋다고.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냐고. 영숙은 괜찮다고 했어요. 그저 피곤한 것뿐이라고. 민준은 걱정스러웠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영숙은 낮 동안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했어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어요. 숨이 차올랐어요. 밤이 되면 더 심해졌어요. 누워 있어도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가 느껴졌어요.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민주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다시 출근 준비를 했어요. 회사에 복귀하기로 했어요. 영숙은 그런 아들을 보며 안도했어요.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영숙 자신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식욕도 없었고 기력도 떨어졌어요. 손목의 붉은 자국은 이제 어깨까지 올라왔어요. 밤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또 물었어요. 정말 괜찮냐고. 병원에 가자고.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내가 건강해졌으니 엄마는 행복하다고. 민주는 영숙을 꼭 안아주었어요. 영숙은 아들의 품에서 눈물을 참았어요.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살았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가슴 통증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 영숙은 어린 민준을 보았어요. 웃으며 뛰어노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영숙도 함께 웃었어요. 새벽 4시 민준의 집은 고요했어요. 거실 시계만이 째깍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안방 문은 조용히 닫혀 있었어요. 영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슴은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어요. 숨은 이미 멈춰 있었어요.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어요. 이제 손목을 넘어 팔 전체, 어깨, 목까지 번져 있었어요. 붉은 실의 흔적이었어요. 운명을 나눠 가진 대가였어요. 베개 옆에는 검은 실 한 가닥이 놓여 있었어요.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도 저주의 마지막 흔적이었을 거예요. 모든 게 끝났다는 표시였어요. 영숙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거실에서는 민준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어젯밤 영화를 보다 그대로 잠들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건강한 숨소리였어요.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영숙에게는 마지막 밤이었어요. 붉은 실은 이제 어머니와 함께 끊어졌어요. 저주도 주술도 모두 사라졌어요. 남은 건 살아있는 아들뿐이었어요. 영숙이 목숨으로 지킨 아들이었어요. 햇살이 안방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영숙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마치 좋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정말 좋은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몰라요. 건강한 아들의 미래를요.